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적 어른들께서는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나쁜 어린이는 망태 아저씨가 잡아간단다. 산타 할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안 주셔요. 망태 아저씨와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나쁜 아이인지 착한 아이인지 훤히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 너희도 꼭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단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아이들이 올바르고 반듯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던 애정과 사랑 섞인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그 말이 저에게는 제 평생에 드리워질 현실 속 불운의 그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6살 되던 어느 봄날의 일이었어요. 놀이공원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기억으로 봐서는 아마도 문제의 그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전 홀어머니와 함께 난생 처음 놀이공원이라는 곳을 가보았더랬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신이 나고 놀이공원의 풍경은 또 얼마나 신기하던지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버지 없이 놀러온 어린이는 오직 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제 아쉬운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가난한 과부 처지에 평소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제 홀어머니께서는 단 하루만큼이라도 저에게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셨던지 유독 그날따라 제가 해달라고 보채는 대로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달콤한 솜사탕도 사주셨고 곰인형 장난감도 사주셨으며 놀이기구 또한 마음껏 타게 해주셨어요. 점심으로는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어린이 돈가스 세트도 주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홀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몫은 주문하지 않은 채 돈가스를 먹는 저를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하셨죠. 그런 홀어머니가 안타까웠던 저는 어머니께 돈가스 한 조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봐.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활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러지 말고 우리 민지 양껏 많이 먹으렴. 엄마는 안 먹어도 진짜 괜찮아. 괜찮긴.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놀이기구를 많이 타서 그런가? 자꾸 멀미가 나네. 그래서 일부러 안 먹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전 그런 홀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께선 헛구역질을 유독 자주 심하게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평소 차만 타도 멀미가 심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6살 어린이 혼자서는 놀이기구를 잘 태워주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께서는 어린 딸을 위해 놀이기구를 함께 타주시느라 속이 많이 메스꺼워지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선 종일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어머니의 미소가 갈수록 어두워지는 게 눈에 선명히 보였죠. 그때 전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각종 동물 인형탈 공연에 흠뻑 빠져 있을 무렵 표정이 확 어두워지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민지, 혹시라도 처음 보는 어른이 과자 사준다고 하면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주변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쳐요. 아빠 닮아서 똑똑하기도 하지. 그럼 있잖니 민지야. 엄마 속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엄마 혼자 화장실 좀 다녀와도 괜찮을까? 엄마 혼자서요? 동물 아저씨들 춤추는 거 구경하고 있어. 엄마 얼른 갔다가 금방 다시 올게.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께서는 후다닥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다급해 보여 차마 쫓아가질 못했죠.
그날의 인형탈 공연에 나쁜 어린이를 잡아갈 망태 아저씨는 없었어요.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주신다는 산타 할아버지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씩씩한 호랑이 아저씨와 귀여운 토끼 친구들만이 즐거운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죠. 동물 인형탈 공연이 다 끝나도록 어머니는 저에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길 잃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종일 놀이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시 미아 보호소에는 북적이는 인파 탓에 부모 잃은 어린이들이 저 말고도 참 많았습니다만 그들이 모두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때 전 혼자였죠. 놀이공원이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되자 저는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연락처는 집 전화번호와 주소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 아저씨들이 집으로 전화를 아무리 해봤자 아무도 받지 않았죠. 결국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전 경찰 아저씨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집에 계시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전 저희 모녀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할머니께 맡겨졌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근 한 달이 지나도록 제 홀어머니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밤잠을 들지 못하고 있던 저는 집주인 할머니께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대화 나누는 목소리를 엿듣게 되었죠. 아무래도 그 집 어머니 딸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것 같아. 아유,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쉽게 버릴까 봐서요. 그댁 살림살이가 오죽공공했어야 말이지. 아닌 말로다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신세라니깐. 좋게 생각하자고요. 민지 엄마한테도 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가뜩이나 요즘 민지 엄마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고. 사정?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당장에 찾아오지 못할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뭐간디? 당장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의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이유가 뭐냐고 대체. 민지 어머니 종적을 감춘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 한 달이. 그건 그렇지만 더군다나 그렇게 근검절약하던 여자가 갑자기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다가 이 사달이 난 거라잖아. 얘기야 뻔하지. 자식 버리고 떠나기 전에 추억거리 하나 남기고 싶었던 거. 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좀 이기적이야? 처음에는 저는 어머니께서 절 버렸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고 꼭 절 찾아 돌아오실 거라며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국 국가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옮겨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성인이 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아원 출신입니다. 왜 고아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꼭 나오잖아요. 다른 부모들이 고아랑 친구하지 말라며 자기 자식들을 혼내거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선생님들로부터 은연중에 차별을 당한다거나 하는 장면들 말이죠.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께선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저건 드라마고 영화니까 저런 일들이 있지 실제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전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고아의 삶은 더더욱 잔인하고 가슴 아팠기 때문이죠. 괴롭힘과 차별은 늘상 있는 것이었어요. 더 잔인한 건 어린 저는 괴롭힘과 차별에 함부로 맞설 수조차 없는 신세였다는 겁니다. 섣불리 맞섰다가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절 아프게 했죠. 너네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 모양이냐? 아, 왜 툭하면 반 친구들이랑 싸움질이야, 싸움질은? 선생님은 왜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애들이 저 먼저 괴롭혔어요. 먼저 때린 것도 쟤들이고요. 전 맞기 싫어서 발버둥 쳤을 뿐이지. 한 대도 안 때렸다고요. 그래도 참았어야지.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자기 입장 잘 알면서 꼭 그러더라 넌. 참으라고요? 맞으면서도 참고 놀림당하면서도 참아야 한다고요?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예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말썽 일으켜봤자 반 친구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이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와. 부모 없이 자라서 자꾸 엇나가는 애를 왜 전화가 안 보내느냐고. 이 친구들 공부 분위기 흐트리는 거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야, 선생님도 이제 지쳤어. 아, 너 때문에 항의 전화 받는 일도 너무 힘들어. 그거 아세요? 솔직히 선생님이 제일 나쁘다는 거요. 저한테 부모님이 계셨어도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제가 한 대라도 때려봤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 일이 저의 학창시절 내내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당연히 결코 평탄할 수가 없는 성장기였죠. 결국 전 어머니께서 저를 버리셨다는 사실이 평생의 한이자 상처가 되었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절대로 어머니 같은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 딱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는 오직 공부만이 살 길이었어요. 절 버린 어머니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젊은 과부셨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임종을 맞이하셨는지 제가 아무리 여쭤보아도 좀처럼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시절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머니께선 매번 그저 이런 식으로 애매한 말씀만 해주실 따름이었어요. 엄마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민지, 혹시 아빠 얼굴 기억나니? 아니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요. 친구들 다 있는 아빠가 왜 나 혼자만 없는지. 아버지는 우리 민지를 세상 제일 사랑하셨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셨고. 엄마, 혹시 있잖아요. 아빠가 도망쳤어요? 엄마랑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는 밤하늘의 별이 되셨어. 밤하늘에서 제일 반짝이는 별자리가 돼서 우리 민지를 늘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니 우리 민지도 훌륭한 어른 돼서 별자리가 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알았지? 하지만 그 말은 5살 어린이들에게나 먹히는 이야기였죠. 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절 버렸다는 이유를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병을 얻은 아버지께서 치료비가 없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신 거다. 어머니도 가난을 견디다 못해서 날 버리고 떠난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가난이 낳은 고아로서 공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된다면 가난으로 인한 아픔을 남편과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고아라는 서름이 사무칠수록 전 더더욱이 강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마친 뒤로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당시 제가 선택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죠. 저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대학교 입학식을 치르던 날에는 저 스스로는 인간 승리를 일구어냈다 자부했습니다. 이후로 장학금을 놓치는 법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공부에 힘썼죠. 하지만 그놈의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좀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대학교 동기들이 저 없는 자리마다 제 험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으니까요. 몸이 다 성장한 고아 출신 성인 여성에게 쏟아지는 험담은 어릴 적에 당했던 괴로움보다 훨씬 치욕스럽고 잔인한 것이었죠. 민지 걔 있잖아. 걔 좀 불쌍하지 않냐? 이번에도 성적 장학금 타간 것 좀 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죽어라 발버둥 치는 거지. 근데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아니, 난 걔 좀 의심스러운데.
뭐가 어떤 식으로? 성적 가지고는 장난질 칠 수가 없잖아. 아, 왜? 고아 출신 여자들 중에서는 아빠 품을 그리워하는 애들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쓴다던데. 성적도 그렇게 잘 받은 거 아니야? 나이 많은 우리 교수님한테 몸으로 꼬리치고 들이댄 거지. 야, 수시로 한 침대에 누워서 잠드는 사이에 시험 문제 미리 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 하긴 그건 그래. 걔 다른 남자들한테는 관심 보인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수업만 끝나면 교수님 사무실로 쪼르르 달려가는 게 수상쩍긴 했어. 더러워. 어쩌면 교수님을 협박했을지도 몰라.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부인한테 폭로하겠다면서 시험 문제 미리 받아내고 그렇게 각종 장학금 혼자 다 챙겨간 거지. 에이, 겨우 그것뿐이겠냐? 애 하나 떡하니 낳아서 정실부인 자리로 들어갈 꿈까지 꾸고 있을 거 뻔하지 뭐. 우리 교수님 그 연세 되시도록 자식도 없는 데다가 교수님 정실부인 되는 것 말고 고학년 주제에 인생 역전할 방법이 또 뭐가 있겠냐고. 수치스럽고 치가 떨리더군요. 전부 오해였고 편견이었습니다. 전 이틀에 한 번씩 코피를 쏟을 정도로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내 남학생들에게는 관심을 쏟을 시간이 전혀 없었을 따름이었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 또한 당연히 공부 때문이었어요.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동기들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공부에 최선을 다하느라 학교 행사는 자주 불참하기는 했어도 동기들한테 어긋난 행동거지 보인 적은 절대로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절 향한 동기들의 음담패설에 가까운 험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기에 앞서 학교 학생회 쪽으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제 생애 첫 빗줄기가 되어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세 학번 높은 선배이자 저와 같은 재학생인 입장이던 그 남자는 학생의 고위 임원으로서 제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었어요. 아, 네.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뭐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른 학과 다니는 선배님까지 알고 계셨을 정도면 전교생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원래가 나쁜 소문이라는 게 좋은 소문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는 법이니까요. 선배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학생회 임원이면 재학생의 고충을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다른 일도 아니고 여학생과 노 교수님의 연문설이었잖아요. 일단 제 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후배들을 개인적으로 꾸짖는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민지 후배님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온 상황이 아니어서요.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과의 연문설이었기에 남학생인 제가 함부로 먼저 나섰다가는 자칫 민지 후배님께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히게 될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당사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면 전 그 뜻을 존중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든 용기를 내셨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셨으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민지 후배님 지켜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의 저는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사연을 보내기 위해 그때를 회상하며 기억해낸 것이지만 당시엔 눈으로는 포근하고 듬직한 그 남자의 눈빛만을 바라보며 귀에는 온통 종소리만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로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제게 첫사랑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죠. 고맙게도 그 남자는 절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학생회를 통해 교수 회의 쪽으로 공식 징계 안건을 제출했고 그 결과 저와 노 교수의 연문서를 만들어낸 주동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을 성적으로 조리돌림하다가 노 교수님의 명예까지 훼손해버린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때 이미 전 그 남자에게 홀딱 반해 있었어요.
그 남자도 저에게 진심 어린 호감을 표현해왔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당장 연애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문서의 해결을 담당한 학생회 임원이 피해 학생과 연인이 된다면 자칫 그 남자가 연인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니까요. 그런 저희의 인연이 결국 맺어지게 된 건 몇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졸업한 그 남자가 곧바로 취업해 직장인이 되고 3년 뒤에 졸업한 제가 사회복지사로 첫 발령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서로의 마음이야 학창시절에 이미 확인했겠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듯 지내온 시간이 몇 년씩이나 되었겠다. 더는 지체할 필요 따윈 없었던 저희는 곧장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렸을 때의 저처럼 홀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마련한 첫자리에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나이 먹고 기력쇠한 노인네들 똥이나 닦아주며 다니는 일이라지?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을... 넌 가만히 있거라. 여자들끼리 얘기 좀 하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어디 대답을 좀 해보렴. 노인네들 똥이나 닦는 일이야, 아니야? 제 업무에는 소외된 어르신분들을 돌보는 일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머님.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모르니 넌? 외람되지만 어머님,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려봐도 괜찮으실까요?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어서요. 정 그러하면 떠들어보거라 어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주 앉은 자리니 내 일단 한번 들어는 주마. 사회복지사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일이에요.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등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일이고요. 글쎄, 뜻깊은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왜 하필이면 그딴 직업을 선택한 거니? 듣자 하니 공부 꽤나 잘했다면서 의대나 법대를 가지 않고. 그건요, 어머님. 결국 그놈의 네 출신 성분이랑 사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왜? 아니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라 이거사.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선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까지 들먹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남자를 잃기 싫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대답 없이 망설이고만 있을 때 그 남자가 시어머님 몰래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저 대신 시어머님께 대답을 했죠. 그만하세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도 자식으로서 어머니한테 크게 실망할 것 같아서요. 뭐가 어쩌고 어째? 자기 근본도 모르는 천한 불려시 같은 것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고아원에서 자란 게 어떻게 이 사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겪도록 하지 않고 싶다는 숭고한 마음에서 선택한 사회복지사란 직업이 어떻게 흉이 되는 건데요.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상처를 올바르게 극복해내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장하다고 칭찬을 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게 된 거고요. 그래. 칭찬을 바란다면 얼마든지 해주마. 근데 그건 생판 남남일 때나 하는 칭찬이지. 난 거지발사게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사는 못난 며느리 받자고 널 애지중지 키워낸 거 아니다. 어머니, 제발. 양갓집 교수는 못 데려올 망정 어디서 지 근본도 모르는 고아년 따위를 데려오기를. 본래가 천한 것들은 평생 천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난 살아생전 그 꼬라지 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 정의 결혼이 하고 싶거들랑 부모 자식 연 끊어놓고 해라 이것들아. 부모 자식 연 끊어놓고 결혼하라는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가슴 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결혼하면 그이는 어렸을 때의 저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도무지 그이가 없는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마 이렇다 할 선택을 내리지 못한 채로 전 며칠을 끙끙 앓으며 독한 마음의 몸살을 겪었는데요. 제가 마음의 몸살을 겪는 사이 그이는 단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야 조심스레 말을 떼었죠. 당신이 원한다면 난 당신만을 위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어. 그 말에 전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고아원으로 옮겨지던 날에 있잖아. 그때 내가 무슨 심정이었는지 알아? 세상 전부로부터 버림받은 심정이었어. 민지야, 그래, 내가 원하면 당신은 나랑 결혼해주겠지. 그만큼 날 사랑하니까. 그치만 난 당신이 나처럼 부모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 얼마나 외롭고 위태로운 삶인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결국 고개를 떨구더군요. 한참을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서글픈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침묵이 이어졌죠. 그 침묵의 끝에서 전 마침내 그 남자를 끌어안으며 고백했습니다. 결혼식은 당분간 올리지 않을 거야.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일단 혼인신고만 올리고 살려고. 결혼식은 우리가 어머님한테 인정받은 다음에 그때 어머님 모시고 올리고 싶어. 대신 앞으로 내가 어머님께 잘할게. 우리가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내가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 그니까 훈섭 씨, 내 남편이 돼주라. 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 부부로서 인정받는 길은 절대로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되리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전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단둘이서 눈물의 언약식을 치루었어요. 눈물로 도장을 찍은 서류로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약속했죠. 앞으로 어떤 고난이 펼쳐지더라도 둘이 힘을 합쳐 이겨내기로.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대는 저희 부부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고요?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절 기다리고 있었냐고요? 그때의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시집살이를 당하면 마음이나 편할 것 같다는 심정이었죠. 왜 시집살이는 그래도 말은 섞어주는 사이에서나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취급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투명인간 취급이라고나 할까요? 눈물의 혼인신고를 올린 바로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출퇴근 문안 인사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겸사겸사 시어머니의 끼니도 제 손으로 직접 챙겨드리고 싶은 효심이기도 했고요. 시댁 살림살이며 시어머니께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며느리로서 거들고 싶은 생각이기도 했죠. 또한 자꾸 얼굴을 비추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며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도 아주 조금씩이나마 제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다못해 제게 미운 정이라도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희망도 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부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고아원 출신인 제게도 어머니가 생기게 된다는 생각으로 행복했죠. 그러나 시댁의 현관문은 저희 부부에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안에 계시는 인기척이 분명하게 느껴졌지만 저희 부부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시던 길인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선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희 부부를 발견하셨지만
말씀을 건네신 건 오직 제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니가 문 열어주시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른 들여오려무나.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순간 남편은 이제 됐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에이, 춥지? 얼른 들어가자. 밥 먹자, 여보. 그런데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여기 우리 둘 말고 또 누가 있어?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혹시 이 사람 공기 취급하시는 거예요? 혹시 혼자서 헛것이라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인서가 끼니는 잘 챙기고 다녀야지. 배고픈 거 못 참는 녀석이. 암튼 얼른 들어가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 아니요. 오늘은 일단 그냥 돌아갈게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들여보내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현관문을 여시더니 우산 딱 한 개, 정말 딱 한 개만을 찾아 제 남편에게 건네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비 맞지 말고. 하는 수 없이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 참 많이도 울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고 모진 말을 던지신다면 그 정도로 서글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 없는 존재 취급해버리는 상처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필이면 가뜩이나 사람 더 처량하게 그날따라 비는 또 왜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시어머니께서 받은 단 하나의 우산을 오롯이 제게 씌워주는 통에 남편의 어깨가 빗방울에 흠뻑 젖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남편은 참담한 심정을 차마 제게 내색도 못한 채 어깨로 많이 울었던 모양이었죠. 그럼에도 전 시어머니께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좀처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에 머무는 남편의 마음이 하루하루 미어져 가는 것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래서 전 매일 출퇴근길마다 시댁 찾아가기를 혼자서라도 이어갔죠. 다만 이번에는 무작정 찾아가서 무작정 기다리다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에 정성스레 적은 자필 편지를 끼워 넣고 돌아왔거든요. 그 편지에는 시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은 저와 남편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죠. 고아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저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적었고요. 저와 남편이 부부로서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는지 또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편지 배달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가슴팍 명치 쪽이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오는 탓에 식사를 하기가 힘들었고 밥을 두어 수저라도 억지로 밀어 넣었다 치면 그날은 숨이 벅차오를 소화불량으로 인해 고생을 치르게 되었죠. 그때 저희 부부는 저의 증상들이 임신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초음파 결과 임신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던 날들이 제게 진정 가혹한 마음고생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위기가 시작된 건 남편이 제주도에 한 달짜리 장기 출장을 떠나던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죠. 전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크게 소리내어 환호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신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으로 저를 직접 부르셨기에 전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웬 쓰레기 봉지를 던져 놓으시더군요. 이게 뭔가요, 어머님?
추악하고 더러운 쓰레기가 집에 자꾸 쌓이길래 기분이 나빠가지고서는 받아줄 생각 따윈 없으니 당사자가 직접 처분해. 혹시나 싶은 전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제가 배달했던 편지가 뜯지도 않은 채로 들어있더군요.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말과 문자는 인간끼리나 통하는 거야. 난 널 인간 대접해주기 싫은데 뭐 한다고 그걸 읽고 앉아있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이건 저랑 아드님의 정성이었다고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정성이요. 그딴 정성 필요 없으니 걔한테나 가져다 버리거라. 내가 너한테 받고 싶은 종이장은 번듯한 친정 쪽 족보 아니면 내 아들과의 이혼 서류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께서는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닫으며 들어가셨습니다. 전 굳게 잠긴 현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고야 말았어요. 바로 그 순간 가슴팍 명치 쪽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죠. 전 가슴팍을 급히 부여잡으며 현관문을 향해 바짝 기어갔습니다. 워낙 강렬한 통증에 차마 입으로는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로 제발 살려달라는 듯이 현관문을 절박하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를 않았고 제 기억은 거기서 끊겨버렸죠. 눈을 떠보니 웬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죠. 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지만 전 병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느 집 앞에 쓰러져 계신 걸 지나가던 행인께서 발견하셨더라고요. 덕분에 구급차에 실려 오셨고요. 혹시 절 구급차에 태워보내신 행인분이... 구급대원분 말씀으로는 동네 주민 할아버지라고 하시던데 전 잘 몰라요. 아, 네. 시어머니는 아니셨단 거네요. 근데 혹시 제가 어디 많이 아픈가요?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었는데 그만한 통증을 느끼고 정신까지 잃어버린 건 처음이라서요. 김민지님, 일단은요. 보호자분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동석해야 진단병을 이야기해주겠다는 건 필시 제가 생사를 오갈 정도의 큰 병에 걸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순식간에 경황이 없어진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주도 출장을 막 떠난 참이었습니다. 당장 서울 다시 올라갈 수 있지. 회사에서도 당연히 보내줄 거야. 다른 일도 아니고 와이프가 많이 아픈 상황일지도 모른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 아니었음 난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혹시 언제쯤 올라올 수 있어? 바로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야? 그게 어쩌지 여보. 지금 제주도에 풍랑이 심해가지고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은데 일단 비행기 뜨는 대로 곧장 서울로 올라갈게. 당신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잠시 후 돌아온 남편의 문자에는 내일쯤이나 되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전 병명도 모르는 채로 두려운 밤을 꼬박 혼자 지새우게 된 셈이었죠. 이럴 때 친정부모님이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전 절 버리고 사라진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고아라는 아픔을 참으로 오랜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몇 시간 뒤에 병실로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뭐야? 너 왜 아직 살아있니? 기껏 찾아온 사람 실망스럽게. 여긴 왜 오셨어요? 저 쓰러져 있는 내내 집 밖엔 내다보지도 않으셨던 분이. 제가 그날 살려달랍시고 얼마나 현관문을 두드렸는 줄 아세요? 그야 당연히 내 알 바 아니니 무시했던 거고. 오늘은 일단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울고불고 우열을 해버리길래 와봤다. 너한테 뭔 일 생긴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가서 곁에 좀 있어주라더라고. 안 그럼 자긴 당장 제주도 바닷물에 코박고 죽어버리겠다는 몹쓸 말까지 해가면서 결국 아드님 걱정 때문에 오셨단 거네요. 제 걱정은 눈꼽만치도 없으시고요. 사실 기대는 좀 컸다. 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서. 그렇다면 우리 아들 선자리를 미리미리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간에 별일 아니기만 해봐.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한 죄값은 단단히 치르게 만들 터이니. 그렇게 전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대동해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몸에서 이상한 징후 같은 거 느낀 적 없나요? 가슴팍 명치 쪽이 뻐근하게 아팠고요. 헛구역질이 심했고 소화불량도 심했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가요? 일단 보호자분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앞으로 참 힘든 치료 과정이 될 텐데 보호자께서 무너지시면 환자분께서 치료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대체 무슨 병이길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이시랍니까? 그게 김민지 환자분께서 현재 위암이세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 그 정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할 정도였다고요. 정신 잃었을 때 빼놓고는요. 젊은 마음 환자분들 경우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징후를 느끼지 못한 채로 발전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위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치료는요? 수술은요? 저 살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장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상당히 된 상태여서요.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는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의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야 제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암은 완치율이 제일 높은 암 중에 하나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병원보다는 전문 암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쪽이 낫겠다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현실적인 걱정 또한 말씀해 주셨죠. 전문 암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시면 새로 나온 항암 치료제들을 처방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벌써부터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수술은 항암 치료 결과 보면서 주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요. 하지만 그 약들이 아직 의료보험이 되지 않은 신약이라서 큰 비용 부담은 자비로 감당하셔야 할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요? 네, 아직까지는요. 전 그 말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아 출신인 저는 원래 안보장이 되는 보험을 몇 개 들어놓았었어요. 혼자인 처지에 몸이 아프고 치료비에까지 시달리게 되면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세상 또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고 남편과 결혼도 하면서 그 보험들을 전부 생명보험으로 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치료는 직장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만일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남편 혼자 남겨질 때를 대비한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신약 항암제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겐 그야말로 낭패였어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건 직장 의료보험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신약 투자 비용을 전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도 제 치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된답니까? 암 전문 센터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약 투여받고 암 전문 교수들한테 수술도 잘 받고 그 외 모든 긍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요.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최악의 경우에는요? 최악의 경우는 김민지님께서 남은 시간이 앞으로 3개월 남짓이라는 말씀밖에는 죄송합니다. 시한부 3개월. 살아남으려면 아주 큰 기적이 필요한 셈이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말을 끝으로 의사와의 면담이 끝이 났습니다. 전 하루아침에 받아버린 시한부 선고가
좀처럼 현실의 일로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물어오셨죠. 생명보험이 몇 개나 되니? 그건 또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어머님, 아주 혹시라도 제가 죽길 바라시는 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태도가 있으시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말어. 치료비 걱정 때문에 묻는 거니까는. 넌 무슨 애가 앞날 생각도 안 하고 멀쩡한 보험을 생명보험으로 돌려놓고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절 향했던 냉대가 많이 누그러져 계셨습니다. 전 혹시나 위암을 계기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는 선뜻 대답했죠. 일반 보험으로만 5개였는데요. 5개 전부 다 생명보험으로 전환했어요. 일반적인 치료는 직장 의료보험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됐고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에 제가 아드님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했어요. 그럼 지금 네 앞으로 생명보험만 5개라는 얘기인 거네? 수익자는 우리 아들이고? 당연하죠. 벌써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전 다른 가족이 없으니까요. 마침 제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휴대폰을 낚아채 전화를 대신 받으셨어요. 오죽안달복달이었던지 남편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질문부터 쏟아내었죠. 어머니 오셨어? 병원에서 뭐래? 나다, 엄마야. 어머니, 병원 가셨어요? 다행이다. 근데 뭐래요? 우리 민지 많이 아프대요? 놀라지 말고 담담하게 들으려무나. 미쳐, 위암이란다. 그러자 휴대폰 넘어 남편이 침묵했어요. 이윽고는 흐느끼는 소리가 고스란히 넘어왔죠. 바로 그때 어디 남편이 돼서 죽을 병 걸린 저 앞에서 눈물을 비쳐 비치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꿋꿋하게 이겨내도 모자랄 판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서 그만. 일단 그 사람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저 비행기 뜨는 대로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요. 그럴 필요 없다. 이제 훈섭이 네가 새아가의 기둥이야. 기둥이 흔들리면 새아가 마음 편히 치료 못 받는다. 그러니 넌 직장일에 최선을 다해. 새아가 병수발은 시어머니인 내가 책임지 마. 그 말에 놀란 제가 그저 벙쪄만 있는데 마침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께서 절 포근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왜 원래 가족이라는 게 서로 죽어라 싸우다가도 생사의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 똘똘 뭉치는 법이라잖니. 다소간의 산통은 있었지만서도 혼인신고까지 올린 이상 넌 부정할 수 없는 내 며느리고. 그니까 이제 지난 다툼의 서름일랑 다 잊고 나한테 기대려무나. 내가 친엄마처럼 널 낳아준 어머니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주마. 순간 전 감동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께서 절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제게는 사실상 없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암 전문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시어머니께서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남편은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죠. 그러나 암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되어 갔습니다. 수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상황까지 말이죠. 그런 제가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지인분들을 병원으로 모셔다가 절 정식으로 인사시켰거든요. 고아원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자란 며느리다. 심지어 사회복지사라는 훌륭한 직업까지 가진 며느리다 하는 칭찬과 함께 말이죠. 더욱이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제게 베풀지 못한 사랑을 온통 베푸셨어요. 저에게 극진하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덕분에 기운을 차린 저는 고된 항암 치료를 꿋꿋하게 이겨낸 끝에 마침내 수술이 가능한 몸 상태까지 회복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정밀 진단 결과 주치의 교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진단까지 받게 되었죠. 아마 저희 병원으로 오신 것이 환자분이랑 보호자님께는 기적 같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기적이라뇨? 김민지 환자분께서는 신약 항암 표적 치료제가 아주 잘 받았던 모양이에요. 여기 PET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주변부의 암세포가 모두 사멸되었어요. 남은 건 핵심 환부의 아주 큰 한 덩어리뿐인데 이 정도면 수술이 아주 쉽겠어요. 좋은 경과도 예상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좋은 경과라면 죽지 않는다는 소린가요? 아니 대체 몇 프로 확률로요? 저는 죽지 않는다는 소리냐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고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아주 흐뭇한 미소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최소 90% 언저리의 수술 성공 확률이 예상돼요.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박차며 진료실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전 보았어요. 불그락 푸르락 구겨져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당시에 저로서는 왜 그러신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날부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제 곁을 지키고 계셨지만 이전처럼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헌신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 와중에 어영부영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전 수술에 성공했고 며칠 동안 순조로운 회복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밤새 제 곁에서 밤을 꼬박 지새운 남편이 출근하자 시어머니께선 무언가 독한 결심을 했다는 표정으로 병간호를 교대하셨습니다. 마침 병원 의료진들도 교대 시간이었기에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제 곁에는 시어머니 혼자만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누워있는 제게 웬 서류 봉투 하나를 대뜸 들이밀더라고요. 그 서류는 바로 제 남편과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 알아보니까 암 환자는 수술이 아무리 잘 끝났다고 해도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 최소한 5년 동안은 추적검사 받으면서 몸조심을 해야 한다더구나. 더군다나 위암 환자는 평생 식단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런데 너 그 몸으로 행여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주겠니? 제대로 챙겨준다고 쳐도 식단 관리하는 아내 옆에 두고 우리 아들 입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느냐고. 내 아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옥 같은 병수발을 공짜로 더 들어야 하는 것도 복장이 터져나가는 판국에 남편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드는 며느리? 나 그딴 식구 필요 없다. 그러니 아까워 죽겠는 병원비나 쓸데없이 더 축내지 말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아까워 죽겠는 병원비 하는 순간 제 뇌리에는 처음 위암 진단을 받던 날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제 생명보험금에 관심을 가지셨던 기억이었죠. 어머니, 설마 저 죽을 거 기대하고 그동안 잘해주셨던 거였어요? 저 죽으면 제 생명보험금 전부가 아드님한테 돌아갈 테니까요. 내가 미쳤다고 너처럼 족보도 없는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주겠니? 그것도 공짜로? 어머닌 제 생각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었군요. 그러게 왜 살아남아서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그냥 생명보험금만 남긴 채로 확 죽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까지 없잖아. 그렇게 외치며 시어머니, 아니 그 악마가 누워있는 제 머리를 때리는 순간 불쑥 나타난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뺨을 쫙 때렸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는 제 담당 주치의 교수님이었죠. 당신 핏줄이었어도 그딴 망발을 짓거리셨을 겁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감히 누굴 때려요? 그게 지금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가족 일이니까 외간 사람은 빠져요. 김민지 환자가 제 가족이면 어쩔 겁니까? 네? 선생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 그저 아무런 영문조차 모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제 앞에 쪼그려 앉으시더니 저와 눈을 맞추며 이렇게 물어보셨죠. 전신 마취가 풀릴 때 사람들은 종종 횡설수설을 하는 일이 있어요. 몸은 마취에서 깨어났지만 두뇌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탓이죠. 그런 횡설수설의 대부분은 평소 가장 관심 있던 내용이라거나 혹은 평생 가장 마음에 두고 살았던 이야기들이고요. 김민지님의 경우에는 옛날 주소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마 이름은 오해란이다. 우리 집 주소는 여기다. 집에 데려다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울면서 반복해 말했다는 주소를 몇 번씩이나 제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영문도 모르던 전 이렇게 대답했죠. 네, 맞아요. 오해란이 절 버린 친어머니 이름이고 주소도 어머니랑 어릴 때 살던 주소 맞고요. 그런데 그건 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름은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백성민의 이룰지 이렇게 두 글자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민지 할아버지께서 일주일씩이나 고민해서 직접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란다. 우리 민지 할아버지는 한문 선생님이셨거든. 죄송하지만 글쎄요.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지. 어머니께서 평소 헛구역질을 많이 하셨지 않든. 네, 멀미를 자주 순간 전 가슴이 뛰어 차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헛구역질이 잦았다는 사실은 오직 저만 혼자만 알고 있는 기억이었거든요. 그런 기억을 교수님께서 훤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건 그럼 혹시 교수님이 제 아버지... 큰아버지야. 네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뭘 잠깐 착각하신 모양이시네요. 제 친아버지는 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니다. 누가 뭐래도 넌 내 조카가 확실해. 이 재수 씨는 아마 딸인 네가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길 바라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민지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일찍 돌아가셨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테지. 분명 그랬을 것이니 기억을 잘 떠올려 보렴. 네, 아버진 하늘의 별이 돼서 절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다. 그리고 우리 민지의 위암은 어머니 쪽 가게 내력이었을 확률이 커. 재수 씨 멀미가 심했던 게 아니라 위암에 걸렸었거든. 혼란스러워진 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에 교수님께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을 모두 들려주었죠. 내막은 이랬습니다. 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는 사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탓에 두 분이 이혼을 했을 뿐이었죠. 친가 쪽 어른들은 손녀인 저를 데려다 키우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께선 그걸 원치 않으셨기에 절 데리고 도망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야말로 부모 모르는 진짜 고아 출신이셨기에 딸인 저를 향한 애달픈 마음이 남들보다 몇 배는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절 데리고 도망친 어머니는 제 친가 쪽 어른들의 연락을 피해가며 가난하게 사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저처럼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리셨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멀미는 사실 위암 증세였던 거죠.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께선 친가 쪽 식구들 중 가장 믿을만했던 큰아버지를 몰래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기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탓에 저를 큰아버지에게 의탁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와의 마지막 추억 여행 삼아 놀이공원으로 향하셨고 위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기억을 제게 남겨주지 않고자 제가 인형 탈 공연을 보는 사이에 화장실로 가셨다가 의식을 잃으셨던 모양이었죠. 큰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필이면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아찾기 시스템 또한 요즘처럼 잘 돼 있지 않았고요. 큰아버지께서는 절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어머니께서 제 친가 쪽과 인연을 끊고 살아왔던 탓에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셨지만 그때 이미 전 고아원으로 보내져 버린 다음이었고요. 결국 큰아버지는 더는 절 찾아 나설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내진 고아원은 어느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서 고아원생들은 전국 각지의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다 할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전 평생을 고아로서 살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절 버렸다는 오해를 평생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죠. 제 친아버지는 평생을 개차반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여자 저 여자 갈아타기를 대여섯 번은 하셨다죠 아마. 아무튼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었어요. 수술 회복기에 있었던 탓에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정제가 투여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와중에도 교수님, 아니 제 큰아버지의 포근한 한마디 말씀은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내가 이 가족으로서 널 지켜주마.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시어머니와의 악연에 마침표를 찍게 된 건 제가 위암 수술로부터 회복한 이후의 일이었어요. 그때 전 비로소 시어머니 앞에 위풍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수십 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재회한 가족, 큰아버지께서 계셨으니까요. 우선 남편은 시어머니의 악행에 대해 노발대발했습니다. 정이 결혼을 하고 싶거들랑 부모 자식 영 끊어놓고 하라셨죠. 아니요, 전 제 손으로 그 인연 끊지 않았어요. 천륜을 잘라낸 건 어머니 스스로일 뿐이었죠. 그래서 너 지금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겠다는 작정이야? 말씀 바로 하세요. 제가 원해서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버려서 더는 얼굴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큰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의대 교수식이 되다 보니 이 주변에 배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민지한테 해코지할 생각이라면 미리 단념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차례였죠. 혼자인 삶은 참 외로워요. 아파도 돌봐줄 사람 없고 거리를 걷는 가족들 모습만 봐도 눈물이 차오르죠.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매일이 서러워요. 족발 같은 걸 먹고 싶어도 1인분은 잘 팔지도 않아.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쓰라리는 일은 쓰러질 듯 힘든 순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직 나 혼자만의 몫이라는 거. 또 그럼에도 해는 뜨고 고독에 사무친 삶이 매일 반복된다는 절망이에요. 너 지금 누구 저주하니? 앞으로 어머님의 삶이 그렇게 될 예정이라는 소리입니다. 미리 알고는 계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게 제가 어머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때 예쁘게 잘 받아주지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 앞으로 평생 고독에 쩔어서 살 일 같은 건 없었을 텐데. 그땐 너한테 의대 교수 같은 훌륭한 가족이 나타날지 몰랐으니까. 아들 자식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은 나도 다른 부모들이랑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람 목숨줄까지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던 제 마음을 이제는 단념하렵니다. 왜? 당신은 부모이기 이전에
인간이 아니니까. 함께하는 동안 참 더러운 일 많았고 앞으로는 서로 없는 셈 치고 살자고요. 말을 마친 제가 돌아서는 찰나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며 실신의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제 생명을 돈으로밖에 계산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와의 악연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죠. 이후 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어요. 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앞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 따위는 없답니다. 암 전문의인 큰아버지께서 제 곁을 든든히 지키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세상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남편도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부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